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평창 동계 패럴림픽 기억하시죠? 네, 장애를 이긴 그 수많은 영웅들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 또 한 분의 영웅을 모셨습니다. 마침 4월 20일 장애인의 날도 있고 해서 말이죠.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적 성악가가 되신 분입니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에서 장애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셨던 분인데요. 현재는 한국장애인 녹색재단의 이사장도 맡고 계신 최승원 이사장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소아마비를 앓으셨다고요? 네, 선천적인 장애라기보다는 이제 4살 때, 어렸을 때. 4살 때. 네, 아버님께서 버스 사업을 이제 황리라는 탄광촌에서 하시다. 원래 저는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가. 예. 그 척박한 곳에서 이제 전국에 유행하던 소아마비를 앓게 됩니다. 4살 때. 그때가 60년대 초반? 네, 6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참 많았어요, 소아마비가. 그는 제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는 제 나이 또래 그 위아래 그쪽이 소아마비 환자가 제일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소아마비도 이 정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등급에 따라 이렇게 하는데 초창기에는 저가 너무 세게 와서 이렇게 목까지 못 가눌 정도가 되니까는 팔다리는 당연히 못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가 이래도 살겠나 이럴 정도로. 글쎄요. 그리고 워낙 뭐 건강해두고 동네가 알아주는 게 말썽꾸러기였는데 4살이니까 뭐 엄청 뛰어다니고 그러셨다가 조그만 마을이니까요. 네. 그래서 뭐 마을 그때 환경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숨기고 또 이러니까는 승원이가 이제 마을 액땜을 했다는 말도 있고 또 덜어는 수군거림에 보면은 이제 저주받아서 뭐 이런 말도. 예.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비참한 존재가 된 거죠. 목도 가누기 어려울 정도였다, 처음에는. 그렇죠. 목이 워낙 정토로 와서. 근데 다행히 이제 뇌를 안 다쳐서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몸이 제대로 돌아서 팔다리를 전혀 못 움직이고. 그 혼자 힘으로 서시기까지 그럼 상당히 시간이 또 걸린 겁니까? 그 이제 어머님하고 할머님 두 분께서 뭐 이제 강원도에서 용하다는 그런 분들 다 이제 뒤져서 찾아다니시고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을 만나서 제가 이제 치료를 받는데 신경이 돌아옵니다. 다리에 아직 흔적이 그대로 있는데 제가 5군데 팔까지 신경이 돌아오고 이제 몸도 이제 뒤집어지고 또 이제 그때 이렇게 문간에 이렇게 누워져 있으면은 저 멀리서 동네 어린이들이 새끼줄로 기차놀이 하던 거를 늘 보던 게 그게 이제 늘 제 눈에 보여서 저도 모르게 기억이 나세요? 네, 아직도 그 골목길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나도 저기서 뛰어놀았었는데 나만 지금 여기 이러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 욕구가 저의 신경을 이렇게 기괴하고 일어서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조금씩 이제 몸이 움직이고 기어다니시고 그러니까 벽을 잡고 일어서고 그때 그 순간이 아직도 정말 영화 조이처럼 그 순간이 저에게는 아직도 그대로 기억이 남죠. 네. 그리고 뭐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은 나이에 똑같이 학교를 다니신 겁니까? 어떻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과 이제 좀 따로 떨어져서 할머니랑 이렇게 할아버지랑 같이 살다 보니,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저를 이제 천천히 학교를 등교를 하다 보니 학교를 이제 분명히 8시에 떠났는데 10시쯤에 도착하고. 할머님이 업어서? 아니요, 저를 이제 뭐 걸어서? 예, 뭐 나름대로 제가 쓰러지면 또 앉았다가 또 업기도 하셨다가 그때는 지팡이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때는 국민학교 때라. 그렇죠. 그 초등학교를 1학년을 2번 다니고 또 서울에서 다시 한 번 더 다니는 그렇게 되죠. 예. 뭐 요즘도 아직 우리나라 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등등이 부족하다 이러는데 그 60년대, 70년대 그때는 참 말로 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얼핏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안의 어떤 장애인이 바깥으로 이렇게 노출시킨다는 게 그렇죠. 정서적으로 어려웠던 그래서 학교를 가면은 정말 뭐 한 720명 되는 한 학년에 장애인이 한둘 이렇게 그렇죠. 볼 정도로 그리고 걔네들은 또 손이라도 건강해서 이렇게 목발이라도 짚고 올 수 있는데 저는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초등학교 때 어머님 등이 옆에서 한 3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등하교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방금 뭐 한 700여 명 중에 한둘이라고 한 게 그만큼 장애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학교를 안 보내는 거죠? 당연하죠. 그랬었죠? 네. 근데 어머님께서 한글을 좀 배워두면은 뭔가 어디 허드렛 일에 이래서 뭐 지금은 이제 주민센터라 그러지만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무소라고 면사무소, 동사무소 그런 데서 이제 서류 정리 글을 읽을 줄 아니까 그거라도 좀 앉아서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글을 가르쳤던 게 제가 이제 뭐 대학원까지 가고 이러니까 어머님이 진짜 용됐다 이러시죠. 예. 그저 한글이나 깨쳤으면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딱 그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남들보다 조금은 늦었지만 아무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네. 그 노래는 성악은 언제부터 그럼 시작하신 겁니까? 제가 세상을 시키는 대로 뭐 밤새 공부도 해보고 열심히도 해도 안 되니까는 저에게 이제 삐딱함이 이제 극도로 생기겠죠. 더 이상 뭐 너의 얘기를 뭐하러 듣느냐. 어차피 안 될 건데 정말 이 정도로 실패를 수없이 체험을 했다면은 굳이 뭐 또 다른 미래가 뭐가 있겠나 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이제 저희 친구들이 목사님을 닥달해가지고 승원이가 너무 좌절에 빠져 있다 해서 제가 노래 재질이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어떤 그런 시도를 해봐라 도전 좀 해봐라 하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한 2-3번의 레슨을 받고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고 그리고는 목사님도 잔인하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진짜 학교 갈 줄 몰랐다, 야? 이러시길래. 신학교의 성악과로? 네. 성악 전공으로? 2-3번 레슨 받고? 네. 그럼 뭐 천부적 노래 소질이 있으셨던 모양인데요? 그렇게들 얘기하시는데요. 막상 당사자인 저는. 아닌가요? 네. 혼돈이죠. 정말요? 네. 갔더니 모르는 거 투소인 거예요. 뭐 이게 음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때만 해도 뭐 노래를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피아노가 건반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들어가서 진짜 노래를 또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더 딜레마에 많이 빠졌고 아니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이럴 때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래도 부르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다들 주변에서 노래 잘한다 이런 소리는 들으셨죠? 뭐 솔직히 잘한다, 너 훌륭하다 이런 얘기는 안 들어봤고요. 뭐 못하진 않네. 아, 그 정도. 네. 아니 좀 겸손의 말씀이시겠지. 뭐 제가 이제 그 시카고에 있던 그 게오르그 솔티라는 유명한 그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천재라는 게 꼭 어렸을 때만 발견되는 게 천재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니죠. 네. 천재라는 게 나이가 뒤늦게 발견될 수도 있다. 그러고 보면은 자기는 감히 승원초의 너를 그런 기질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그런가? 하다가 나중에 막 부딪히다 보니까 이것 또한 그냥 거짓이었네 이런 생각을 들었죠. 그러니까 체계적 음악 교육은 받아본 바 없고 덜컥 성악 전공으로 합격은 했고 가서 더욱 점점 더 어려워지겠군요. 어렵고 또 뭐 그런 거 있죠. 부모님의 압박? 어떤 압박이요?
야, 성한 몸도 안 드는데. 아. 특히 아버님은 저를 되게 이뻐하셨대요. 이제 삼남일녀 중에 제가 차남인데, 그러던 제가 이랬으니까 얼마나 정신적 충격이 있겠어요. 그런 제가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서 뭐 몸도 가누지 못한 사람이 그런 애가 나가서 노래한다는 것이 당치도 않았던 거죠. 그게 가슴 아프니까 하지 마라는 생각이 기본으로 깔려 있었고. 하지 마라? 그리고 아주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미래가 없는 걸 뭐하러 하느냐 이거죠. 성악이라고 하는 게 사실 목청 하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통 전체를 이렇게 울려서 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태반이 그냥 목소리 좋으면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평범한 허벅지가 이렇게 딱 지탱을 해야만이 나름대로 소리를 갖고 이렇게 쥐락펴락을 하든지 좀 그렇게 할 텐데 컨트롤이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는 그거를 막 억지로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급속도로 이렇게 최악의 컨디션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라도 혹시 롤 모델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구하기가. 그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정보를 이제 알고 되고 이제 독일에 이제 토마스 크바스토프라는 그분은 이제 좀 발육이 덜 돼서 그 팔다리가 좀 기형인 장애인분 그분은 참 노래를 잘하세요. 그는 정말 부러울 정도로 독일 정부가 국보급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장애인 가수인데 그 밖에는 뭐 잘 아시잖아요. 레이 찰스나 스티비 원더나 이런 분들 가수잖아요.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이고 그냥 시각장애 이분들은 몸에 문제가 없죠. 롤 모델도 없어. 부모님도 말려. 학교 가서 막상 해보니 참 어렵기도 해. 이랬단 말이죠. 네. 그죠? 네. 그런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까? 그래서 집안의 반대도 있고 해서 에이, 이 차에 이걸 더 하면 시간 낭비일 것 같다. 과연 정말 나에게 신은 노래란 달란트를 줬는지 한번 정식으로 입증을 해보자. 그래서 아니면 여기서 접고 빨리빨리 정리하자. 그래서 제가 다시 성악과를 시험을 도전을 하죠. 그래서 저를 그냥 일반 음악대학의 성악과로?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를 좀 어떻게 보면 좀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대 시험을 쳐서 서울대 정도 정도면은 내가 내 실력이 너는 성악 안 해, 떨어지면 나는 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아예 원서도 못 집어넣습니다. 왜요? 왜 그랬더니 서울대 성악과 그때 피아노를 꼭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에 장애가 심하니까는 피아노가 안 되죠. 피아노를 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성악으로 뽑아도 피아노는 기본을 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피아노 안 치는 학교를 찾다 보니까 한양대가 됐고요. 그 한양대 입학을 하게 나오니까는 제가 노래에 재질이 있고 없고 하는 우리 어머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야,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렇게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하지 않던 애가 한양대를 들어갔으니 그러니까 학교 배지를 달고 한번 다녀보라. 네. 했던 것이 인연이 돼서 한양대를 졸업하게 되고. 한양대 성악과 졸업. 네. 그 후로 이렇게 쭉 이제 노래를 하게 됐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도 성악에 대한 그런 갈등과 번뇌는 더 심했죠. 왜요? 정말 가능할까 이런 거? 그뿐만 아니라 쉽게 얘기하는 그러죠. 저 몸 하나 어떻게 좀 건수해야 되고 제가 어떻게 내 삶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과연 제가 어디 들어갈 뭐 돈 벌 그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졸업해도 어디 갈 데가 없다. 그걸 제가 어찌 알았냐면은 학교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스페셜하게 따로 이렇게 학교를 홍보하려는 이런 콘서트 콰이어를 만들었는데 제가 5분 이상 서 있기도 힘들고 악보를 쥐고 이렇게 들을 수 없는 신체 구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이제 조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고 좌절하게 되고 괜히 이걸 해서 시간 낭비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방금 말씀하시면서 5분 이상을 혼자 서 있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곡 한 곡이 뭐 5분이 아니라 3분 이렇게 그러니까 몇십 분씩 되는 것도 하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그걸 하세요? 못 하십니까? 그 5분 이상 되는 곡은? 그 뒤로 이제 그 솔리스트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 가서 제가 노래를 하면은 혼자서 돈을 받는 거. 예.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돈을 뭐 이렇게 줄 수 있으니까는
그 자리를 안 놓치려고 하려니까 그 자리에 있으려면은 노래 한 곡을 서서 불러야 되거든요. 가서 뭐 잡거나 이럴 수도 없으니까. 그때 그거를 부르면서 숱에 넘어지면서 서서 하는 거를 훈련합니다. 그리고는 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갈급함으로 하다 보니 서서 한 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노래를 잘했나 못했나는 뭐 그건 추후의 문제고 내가 노래 한 곡을 서서 불렀다는 그 감동이 더 컸고 그 뒤부터는 이제 사실 지팡이나 이런 걸 짚고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참 못된 성격이었는지 자존심이 나 지팡이 안 짚고도 걸을 수 있는데 내 쩔뚝이 아무리 심할지언정 뭐 어쩌라고 나 쩔뚝인데 나 지팡이 안 짚을래. 그러니까 지팡이를 많이 줬는데 지팡이를 다 버렸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미국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 선생님이 네가 지팡이를 안 짚으려는 건 아는데 네가 짚으면 더 나름대로 우리가 보기에도 타당성이고 좋겠다라 해서 그때부터 지팡이 짚은 거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누구도 제가 지팡이 짚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 뭐 오페라나 그 밖에 움직여 서서 뭐 액팅하는 거라든지 이런 서서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에게는 다 금기사항인 거죠. 그것도 아무튼 수없이 좌절한 끝에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던 끝에 서서 한 곡을 부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 비용, 솔리스트 비용을 받는 거를 안 놓치려는 그런 강한 생각도 있었지만 이거 아니면 내가 또 뭘 사회에 가서 내가 나름대로 내 증명할 수 있겠는가 이런 두려움이 더 컸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30이 돼서야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네. 그 유학을 가게 된 계기는 뭡니까? 사실 이제 이민이었습니다. 이민? 네, 집안에 이제 이민 기회가 됐는데. 부모님도 다 같이? 그럼? 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영어가 안 된다고 두려워하시고 안 가겠다는 거를 제가 이제 좀 졸랐죠. 아버지, 미국 가면은 장애인이 굶어 죽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데 사회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회의 나라니까 아버지 저를 위해서 미국 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조르고 졸라서 부모님이 힘겹게 저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결정하죠. 아, 그렇군요. 네. 부모님이 저의 이렇게 생각을 들어주시고 저희 그런 걸 다 미국으로 와주셨으니까 저도 부모님에서 뭔가 기술을 배우고 노래 말고 앉아서 좀 안정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우리 형님이 이제 컴퓨터 쪽에서 일을 종사하셨는데 저한테 원래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 게임 프로그래머라든지 그러니까 앉아서 이제 궁상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또 그런 일들이 이제 제 눈에 들어오니까는 그거를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한국에서 저 노래하는 걸 좀 반대했던 게 좀 걸리셨나 봐요. 야, 좀 더 노래 좀 더 해보지. 성악을? 아빠가 등록금까지 준비했는데 해서 뭐 바라신다면 그래가지고 그 LA 근처에 와 계시고 또 기거하시는 좀 대가들을 찾으셔서 제가 10명의 리스트를 뽑아서 1등부터 10등까지 등수를 매기고 10등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저의 스승님이 되시죠. 그분이 이제 81살 때 저를 만났는데 81살 때? 네, 이제 USC 석좌 교수님을 계신 헤르타 글라츠라는 이제 비엔나 출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출신이세요. 그 선생님이 저를 보셨는데 그때 참 첫 만남도 우스꽝스러웠어요. 선생님이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으셨어요. 우울증에다가 오른쪽 골반에 골다공증이 와가지고 그쪽을 앉지도 못하고 또 난점 뭐 이렇게 눈이 안 좋아진 지는 꽤 안 됐는데 당신이 이 귀에 문제가 온 줄 알고 제가 노래를 테스트하는데 제 소리가 환청으로 들려서 좋게 들린 줄 알았대요. 그래서 첫 레슨 때 저를 이렇게 빠꾸를 했는데 다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갔더니 이제 남편분과 앉아가지고 또 후배들과 앉아서 제 목소리를 다시 체크하시고 미안하다. 네 목소리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나만 잘못 들은 게 아니다. 제대로 들은 거다. 그분한테 이제 제가 이제 발탁되고 그분이 저한테 어쩌면 너가 나의 마지막 여생의 제자일 수도 있겠다. 내 여생의 마지막 제자일 수도 있겠다 해서 저를 아주 엄마처럼 극진하게 이렇게 저를 가르쳐 주시죠. 선생님이 이제 노래 테스트 중에 어느 날 갔더니 이 노래 한번 불러봐. 악보를 펴놓는데 그게 오페라 아리였어요. 라돈나의 모빌레 하는 그런 여자의 마음 갈 때는 그렇죠. 유명한 노래죠. 딱 그 노래를 펴주고 너 이 노래 알지? 그래서 내가 안다고. 근데 이 노래 레슨을 받은 적 없다니까는. 야 테너라면 이 노래는 기본이야. 근데 왜 안 받았냐?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그러면 이런 몸을 갖고
제가 오페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예. 그 제가 저 같은 사람 오페라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랑 오페라 하신 적 있으세요? 한 600편 하셨다는데. No?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랬더니 저보고 이제 알겠다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너 같은 장애인이 그렇게 실패했다고 너마저 실패할 거라는 생각은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 않냐. Nobody knows the future. 그래서 제가 당신 생에 그럼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니까는 그때 선생님 하신 말씀이 possible. 진짜 가능하냐 했더니 가능하다. why not? 왜 못해?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why not을 저는 좀 약간 삐딱하게 들었어요. 야, 이분조차도 나에게 또 이제 뭘 또 시도하시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제 목소리가 좋으니 풀 스칼라십을 줄 테니까 장학금을 줄 테니까 내 밑에서 공부할 생각 없니? 거기에 제가 이제 귀를 이렇게 솔깃해서 뭐 그러면은 해서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기 시작하고 이 라돈나 모빌레, 그 리골레토 이 아리아가 기초가 돼서 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 오페라가 리골레토가 되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당신이 그 의대 학장 출신이세요. 그리고 제 손발이 너무 이렇게 불편하니까 의대 학장? 네, 그 예일 의대 학장 출신이세요. 남편이. 남편이. 그러니까는 남편을 프리츠를 자꾸 졸라서 당신의 제자가 지금 UCLA에 재활학과 좀 다 와 있지 않냐고. 승원초이를 좀 재활 돈도 없으니까 재활 좀 시키라고. 예. 거기서 한 8개월 동안 재활을 하면서 선생님이 저를 드디어 그 LA 그 오페라 법스라는 그 클럽에 저를 입단시키고 저를 오페라를 이렇게 하이라이트만 시키기 시작합니다.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처음에는 이제 앉아서 다른 가수들이 다 저한테 다가오는 씬으로 하게 하고 그걸 서서히 제가 움직이게 하는 씬으로 그렇게 해서 오페라를 시도를 하죠. 정말 하늘이 내리신 스승을 만나신 거군요. 그러니까는 그 미국의 여러 그 할머니를 만나서 성공한 케이스 중에 최승원도 원오브 그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정말 엄청난 분을 저는 만났죠. 네. 그냥 할머니가 아니시고 엄청난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콩쿠르 우승했을 때 제 손을 잡고 뭐라 그러셨냐면은 Thank you so much 이러는 거예요. 고맙다고. 왜? 그런 너가 내 삶에 나타나서 내 우울증이 치료가 됐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잖아요. 그런 스승님이세요. 그러니까는 제가 거기서 뭘 많이 배우고 또 제가 이제 청소년 강연이나 또 군대 가서 강연하는 게 제가 체험했잖아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꼭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되더라. 이것만은 반드시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에게 맞는 이제 오페라 일단 주인공. 그래서 뭐 라보엠의 시인 역할. 시인은 뭐 장인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역할을 이제 제가 찾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역할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최승원 씨를 위해서라도 조금 구성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라도 시도를 해서 만들어내는 게 미국 사회에서는 가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그 안드레아 보첼리가 시각장애인 가수잖아요. 그분도 오페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그 무대에서 어떤 그런 정형된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음악이 갖고 있는 그 감수성을 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걸 이제 갖고 싶어하는 생각의 그런 너무너무 저도 많이 배우죠. 그렇게 시도